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광우병 사태는 왜 일어났나요? MBC가 가짜뉴스로 밀란을 일으켰던 거죠. 완벽한 가짜뉴스였죠. 예, 언론의 자유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를 왜 보장하나요? 근대 국가에서. 권력에 굴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라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가짜뉴스로 밀란을 일으키라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론은 또 공적 책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많은 어떤 권리를 부여해 주는 건데 그것도 언론의 자유 보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권한을 부여해 주면 그 책임은 더 무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니까 가짜뉴스 퍼뜨려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을 말해라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권력이 굴하지 말고. 근데 가짜뉴스로 밀란을 일으켰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잖아요. 완전히 가짜뉴스잖아요. 한국인은 먹으면 94% 걸린다고 하고 거의 0%인데 미국에는 대량의 그 광우병 걸린 소가 있는 것처럼 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드문 경우인데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명박 때는 경제 사정이 세계적으로 되게 안 좋았어요. 또 노무현 때하고는 달라요. 노무현 때는 되게 좋았죠. 세계 시장이 크게 확대되는 중이었죠. 중국 시장도 계속 커나가는 중이었고 여러 측면에서 좋았던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중요하니까 한번 봐야 되겠죠. 2008년 9월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선언하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그런 일이 있었죠. 저신용자에게 빌려준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대거 부실화되면서 금융기관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으며 발생한 사건이다. 그래요. 정확하게 알려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역사에서 보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무엇인가? 정상적인 주택담보대출은 그 프라임 모기지라고 하죠. 주택담보대출인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차주에게 제공되는데 LTV는 보통 70에서 80% 수준이다. 1억 정도 있으면 한 7천만 원 정도 빌려준다는 거예요. 많게는 8천만 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대출을 받죠. 그래서 좀 약간 뭐 그래요. 그다음 좀 보겠습니다. 이는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높은 금리로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뭐냐? 신용도가 낮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0%까지 대출을 받았어요. 신용이 좋지는 않겠죠. 더 대출 받기는 어렵죠. 더 대출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0%에서 90%까지 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할 수도 있는데 뭐 통상적으로는 한 70%까지 빌렸다. 더 빌리고자 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이용하겠죠. LTV가 90에서 10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다. 1억인데 주택가격이 1억까지 다 빌려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위험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거죠. 통상 LTV 80%까지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고 LTV 80% 이상 대출을 받는 경우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신용도가 낮으니까 100%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10%만 하락하더라도 자기 재산이 없는 경우 파산이 불가피하다. 신용도가 낮아요. 아이씨, 난 돈 없지만 그냥 100% 대출 받아서 집 살래.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재산이 없는 사람이, 주택은 또 고가잖아요. 10억짜리 집이
한 1억 빠져보라는 거예요. 재산이 없는데. 바로 파산이죠. 그 유형관리가 전혀 안 됐던 거죠. 2000년부터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으며 미국 주택가격은 평균적으로 약 80% 상승했다. 미국 LA, 샌디에이고는 같은 기간 약 120% 상승했다. 2006년까지 상승하던 주택가격은 2008년 여름까지 주춤하다가 리만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폭락했다. 계속 오른다 생각하니까 100%다 빌려줘 버린 거죠. 근데 이제 2008년 여름부터 하락이 눈에 띄게 그래요. 눈에 띄게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끝장인 거죠. 뭐 100% 빌려줬는데. 금융기관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모아 주택담보증권으로 만들어 세계 각국 투자들에게 팔았다. 주택담보부증권은 기본적으로 은행이 발행한 주택담보대출들을 묶어서 만든 금융상품이다. 일종의 채권펀드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대출이죠. 그걸 또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출한 것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대출해준 걸 파는 거죠. 일종의 대출하면 이자를 받잖아요. 채권펀드라고 보면 되죠. 기업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채권이 부도나듯 그럴 수가 있죠. 주택을 구매한 이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택담보증권은 부도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주택담보를 받은 사람들 채권들을 모아서 만든 게 MBS다. 근데 많은 이들이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다.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그럼 부도나는 거죠. 근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뭔가요? 돈 없는 사람이 그냥 예를 들어서 100%다 빌렸다. 10%만 하락해도 파산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80%까지는 정상적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나머지 20%는 서브프라임을 이용했어요. 서브프라임만으로 상품을 구성했어요. 뭐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러면 주택가격이 20% 이상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깡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LTV 80% 이상 대출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받은 경우 주택가격이 20% 이상 하락할 경우 신용이 낮은 이들은 알거지에다가 빚더미까지 쌓이게 된다. 만약 LTV 80% 이상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이상의 대출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주택담보증권을 만들면 주택가격이 20% 이상 하락할 경우 가치는 0, 즉 휴지와 다를 바 없게 된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80%까지는 정상적인 대출을 받았고 80% 이상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했다. 그런 것들로만 MBS를 만들었다. 주택가격이 20% 이상 빠지면 깡통 되는 거죠. 뭐 하여간 이런 일이 있었다. 정확하게 알려면 이걸 다 알아야 되겠지만 뭐 약간은 전문적이죠. 이해하기 어렵진 않지만 조금 주의를 기울이면. 문제는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가정이 깨졌을 때였다. 집값이 떨어지자 채무자들은 대출을 갚지 못했고 담보가치도 하락했다. 결국 수많은 증권이 휴지 조각이 되었다. 주택가격이 장기간 상승하자 끝없이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에 무디스, 스탠다드 앤 푸어스 그래요. 같은 그 세계적인 저명한 평가기관들이죠. 신용평가기관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구성된 MBS의 최고 등급인 트리플 A 등급을 부여했다. 트리플 A는 최고 등급이잖아요. 주택가격 하락하면 끝장인데. 당시 MBS는 다른 채권이나 채권펀드에 비해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미국의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MBS에 투자했다.
당시 미국 국채 이자율은 약 4에서 5% 수준이었고 우량 회사채는 약 5에서 6% 수준이었는데 MBS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10%에 육박하기도 했다. 말이 트리플 A지. 트리플 A면 부도가 안 난다 이 말인 거죠. 그냥 매우 가능성이 낮다. 근데 이자율이 10% 돼요. 연 10%를 벌 수 있어요. 또 저명한 신용평가 기관들이 부도 안 난다 이랬고 트리플 A를 부여하면서 그 얼마나 많이 투자했겠냐는 거예요. 금융기관들이 주택 가격은 끝없이 올라갈 거라는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트리플 A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황당한 일인 거죠. 주택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자 빚더미 쌓인 저신용자 가구들은 주택을 잃었는데 그 수가 약 600만 가구에 이르렀고 실업률은 10%에 이르렀다. 엄청나게 막 어려웠죠. 당시 미국은 말이 600만 가구이지 인구로 계산하면 1,500만 명이 넘는 인구였다. 순식간에 거지가 돼버린 거죠. 빚더미에 쌓이면서. 그래요.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실행한 금융기관들과 MBS에 투자한 금융기관들 역시 원금 회수가 불가능해지자 위기에 빠졌다. 리먼 브러더스, 메릴 린치, AIG 등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기관들이 파산 위기에 몰렸다. 실제로 리먼 브러더스는 2008년 9월 역사상 최대 규모로 파산했다. 굉장히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었죠. 메릴 린치는 막대한 MBS 손실로 위기에 빠졌고 결국 2008년 9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인수되었다. 파산은 하지 않았지만 독립투자은행으로서의 역사는 끝났다. 그 오래된 전통과 세계적인 금융기관이 파산되거나 흡수돼 버렸다는 거예요. AIG는 파산 위기에 몰렸지만 미국 정부가 1,820억 달러 구제금융을 투입해 살려냈다. 그래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데 또 금융기관들은 경우에 따라서 기업과 국민들이 재산을 관리하기도 하죠. 근데 어떤가요? 완전히 자유를 주면 좋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국가와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위험을 그래요. 손실을 끼칠 수 있죠.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고. 그 사건이 어디서 터졌나요? 2008년 금융위기라는 거예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주되 금융기관은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가격을 조정하고 뭐 그런 것보다도 뭘 해야 되나요?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경우에 따라서 전문가들이나 뭐 저명한 전문기관도 살짝 정신이 돌았는지 뭐 100% 뭐 신용이 낮은 사람들한테 100% 그냥 다 대출해주고 뭐 조금만 빠지면 폭망하는 건데 거기다가 트리플 A 등급 부여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있었던 거죠. 금융정책이 실패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원리를 살펴보아야 한다. 원리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장기간 주택가격이 상승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 하락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따라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을 알아야 한다. 핵심 요인은 다음 식에 잘 표현되어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핵심 요인이 뭐냐, 이렇다는 거예요. 부동산 균형 가격, 연 이자율분의 1년간 부동산 투자 수익. 무슨 말이냐? 어려운 건 아니니까 20분만 들으면 알 수 있으니까 여기서 안 하겠지만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동영상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공식을 이해하고자 하면 동영상을 확인하면 된다. 21분짜리
동영상으로 듣기만 하면 10의 구성 원리를 다 알게 된다. 2020년 8월 4일 창안한 공식으로 이전에 위 공식을 창안한 이가 없다면 동영상을 만든 이가 최초로 창안한 이이다. 보라는 거예요. 이자율이 낮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 또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할 수 있죠. 수익이 커지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어려운 거 아니니까 동영상을 보고 역사를 알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죠. 중요한 사건들을 알려면 중요한 현대사를 이해하려면 국가 전체 소득이 증가할 때는 주택 공급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임대료 역시 상승한다. 그렇죠. 따라서 부동산 균형과 임대료나 소득이 비례한다. 반대로 위식에 따르면 연이자율에 반비례한다. 번영기 때는 어떤가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죠. 소득이 증가하고 임대료도 증가하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자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하락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미국의 개인 평균 소득과 임대료는 2007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다가 2008년에 이르면 주춤한다. 그렇죠. 계속 상승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 경기가 좋으면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패드, 연방준비제도죠. 패드는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저금리를 유지하다가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시킨다. 그래요. 2003년에 1%인 기준금리는 2007년 8월 5.25%에 이른다. 이에 따라 관련된 이자율도 상승한다. 패드가 그래요. 파란색이죠. 이자율을 계속 올린다는 거예요. 1%에서 얼마까지 올리나요? 5.25%까지 올린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2년짜리 국채금리도 계속 올라가죠. 막판에 조금 주춤하지만 예금금리도 계속 올라갔다는 거예요. 터지기 직전까지 계속 올렸다는 거예요. 4%를 더 4%가 더 올라갔죠. 1%에서 5%까지 올랐죠. 기준금리가 1%에서 5%까지 올랐죠. 연이자율이 계속 높아진 거죠. 계속 높인 거죠. 이때 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균형 가격식에 의하면 하락하죠. 시장에 너무 개입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중앙은행이 급등급락시키잖아요. 이자율을 급등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자산 가격이 뭐 급등급락해버리는 거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부담을 안 느낄 정도로 낮은 금리에다가 변화를 적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크게 잘못된다는 거예요. 작은 범위에서 움직일 생각을 해야지 크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 맡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주 잘해야 되죠, 그러면. 위기 오기 전에 잽싸게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짓을 저지르면 또 누군가는 또 그 금리로 인해서 이익을 보고 또 누군가는 뭐 큰 손실을 보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국민들이 재산에 개입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고 누군가에게 손실을 끼치는 거죠.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기준금리를 인상시킴에 따라 2년물 국채 수익률과 단기 예금이자율 역시 상승함을 알 수 있다. 그렇죠. 같이 움직이잖아요. 1%이던 2년물 국채 수익률과 단기 예금이자율은 5%까지 상승함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연이자율이 오르니까 이제 부모가 커지면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점점 커질 거죠. 소득이 멈추는 순간 하락해 버리는 거죠. 결국 소득과 임대료가 상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금리를 견디지 못한 주택 가격이 결국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투매로 인해 폭락하는 사태를 맞이했다. 그렇죠. 또 빠지기 시작하면 와 큰일 났다 이러면서 막 팔아대죠. 그러면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진 거라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나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터지기 전에 기준금리를 낮춰서 안정을 시켰으면 또 안 터졌겠죠. 인위적인 것인가 자의적인 것인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택 가격이 폭락하고 14,198포인트였던 다우지수는 7,651포인트까지 하락하며 주가지수도 폭락했죠. 7,651포인트 하락하면 6,547포인트까지 하락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급락을 해버렸죠. 은행이 자금 회수에 들어가니 기업들 역시 파산하기 시작했다. 크라이슬러가 2009년 4월 파산 보호 신청 후 이탈리아 기업인 피아트에 인수되었고 제너럴 모터스가 2009년 6월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이후 미국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자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크게 쇠퇴했다. 여러 가지 산업들이 쇠퇴했겠죠. 전통 제조업체들이 많이 쇠퇴했죠. 이 이후로. 그러면서 뭐 자동차 산업이 쇠퇴하면 철강 산업도 쇠퇴하기 마련이고 뭐 철을 아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당시에는 마치 미국이 멸망할 것처럼 보였고 전 세계 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 같았지만 이 사태는 그리 큰 사태는 아니었다. 무슨 소리냐 이럴 수 있잖아요. 미국의 산업시설이 파괴되었는가 주택이 파괴되었는가 금리를 낮추고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고 무리한 대출을 금지시켜 유형관리만 하면 해결될 문제였다. 빨리 해결됐죠. 미국 같은 경우는 잘 나가고 있죠. 안 망가지고. 왜 그런가요? 뭐 산업시설이 파괴된 것도 아니고 뭐 주택이 뭐 파괴됐냐는 거예요. 주택가격 올리면 되는데 올리는 게 뭐 급락하기 전에 급락하지 않게 하는 게 어려웠지 또 올리려면 또 올린다는 거예요. 금융상의 문제잖아요. 금리를 낮추고 돈 풀어버리면 되는 거지 뭐 산업시설 다 그대로 있는데 뭐 실상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것으로 금융정책을 바꾸기만 하면 해결된 문제였다. 그거 바꿔서 해결했잖아요. 이는 한국의 IMF 사태와 유사하다. 당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산업시설이나 생산 능력에는 변함이 없었다. IMF 사태가 터졌다고 하여 기술이 사라지는가? 일할 사람이 사라지는가? 금융만 안정시키면 해결될 별것 아닌 사태였다는 말이다. 그렇잖아요. 실상 IMF 사태 역시 김영삼의 그릇된 외교정책과 금융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른 내용은 다 써놨죠. 궁금하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요. 당시 패드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위기 직전 5.25%였던 기준금리를 2008년 12월까지 사실상 0%까지 낮췄다. 4%는 낮춰버렸다는 거예요. 9월에 터졌으니까 3개월 만에. 금리를 낮추면 부동산 균형가격 법칙에서 이자율을 낮추니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렇죠 뭐. 가격 살펴봤죠. 이자율이 분모다. 분모가 작아지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한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지만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자 했다.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 소득이나 임대료는 화폐로 표시되니까 커질 거 아니에요. 분자가 커지니까 또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 있죠.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 화폐로 표시되는 소득이나 임대료 역시 증가하니 부동산 균형 가격 법칙의 분자를 상승시키게 되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달러를 대규모로 찍어서 미국 국채, 주택담보저당증권, MBS죠. 회사채를 사들이며 화폐를 대량으로 풀었다. 인플레이션 일으키려고 한 거죠. 이를 가리켜 당시에는 양적 완화라고 불렀다. 주택가격은 2013년 위기 이전 고점을 회복했고 다우지수 역시 2013년 초 14,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되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다시 경제 분위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경제 분위기도 알고 이 사건이 또 한국에서도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래요. 그러면 이때 이명박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한국도 큰 영향을 받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한국 종합주가지수는 2000포인트 정도였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1000포인트가 깨지며 약 938포인트까지 하락했다. 주가가 폭락했죠. 한 두 달 사이, 한 달 사이. 한 달 조금 넘었던 것 같기도 하죠. 반토막 나는데 한 달이면 충분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가가들이 폭락했다. 위기 직전 2008년 8월 말 원달러 환율은 약 1089원이었는데 1달러에 한 1089원이었다는 거예요. 위기가 발발한 이후 약 1513원까지 급등했다. 당시에도 IMF 사태처럼 은행과 기업들이 단기 외화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졌다. 외화 보유액은 금융위기 직전 2642억 달러였는데 빠르게 감소하여 2008년 2012억 달러까지 감소했다. 현 시대는 뭐 금융위기도 없는데 한 1,500원 정도 하잖아요. 1,400원 넘잖아요. 이거 왜 그런가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생겼냐는 거예요. 자꾸 돈을 풀어대니까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거죠.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현 시대에서는 금융위기도 아닌데 뭐 급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외환 보유고가 한 두세 달 사이에 600억 달러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위기를 느끼겠죠. 이에 이명박은 IMF 사태가 또 올랐다. 이러다가 김영삼처럼 될라. 이명박은 외교를 통해 주요국들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그럼 또 통화스와프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래서 위기가 있었는데 위기를 이렇게 넘겼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현 시대 사람들 중에는 아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제법 많을 수도 있는데 또 세월이 흐르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적어놨죠. 통화스와프는 말 그대로 서로 다른 나라의 은행들이 자국 통화를 맞바꾸는 계약이다. 서로 맞바꾸는 거죠. 한국에는 원이 있잖아요. 미국에 달러가 있잖아요. 원과 달러를 바꿔버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달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죠. 외환을 보충하는 정통적인 방법으로는 추가 대출이 있는데 통화 스와프는 추가 대출을 대체하는 수단이며 별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니 더 좋은 방식이다. 원래는 어떤 방식이 있나요? 스와프가 없을 때는 달러를 확보해야 되겠다. 미국한테 달러 빌리면 되잖아요. 그럼 달러가 많은 나라, 일본 같은 나라한테 달러를 빌리면 된다는 거예요. 1980년에 큰 경제 위기가 왔는데 IMF 사태보다 더 큰 경제 위기가 왔는데 전두환은 추가 대출로 위기를 넘겼다는 거예요. 이명박은 스와프를 통해서 위기를 넘겼고 김영삼만 못 넘겼다는 거예요. 그릇된 외교 정책과 금융 정책 때문에. 그래요.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 간에 약 300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가 체결됐다. 한국은행이 원화를 담보로 제공하고 달러를 확보해 국내 금융기관에 공급했다. 외교를 통해. 이명박은 외교를 통해. 뭐 잘한 거죠, 뭐 이거는. 또 한국은행과 일본 정부은행 간에 기존의 한일 통화 스와프를 200억 달러 대폭 확대하였다. 통화 스와프가 IMF 때 체결된 게 있었다. 2001년에. 그래요. 20억 달러 체결된 게 있었더라. 근데 200억 달러까지 확대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달러가 대량으로 한국은행들에 대거 공급되면서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무난히 넘겼다. 그냥 넘기면 넘긴다는 거예요. 미리 대처만 하면. 전두환도 넘겼고 이명박도 넘겼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